오늘은 뭐 주요 뉴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관련된 재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재수사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대선 국면인데 이렇게까지 대선 경선에 나와 있는 주자들이 주목을 못 받았던 대선이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별 관심을 못 받아요. 그 4명 합쳐도 지금 한덕수 분량의 기사가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진정한 위너는 한덕수인가요? 뭐 위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희망회로로 그거 봐라 한덕수가 나올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주목받지 않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제일 컨벤션 효과가 나야 될 텐데 그 4명이 한 거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거는 보정속옷이랑 생머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억지로 끌고 오면은 이제 뭐 누구 정과가 더 많냐 뭐 이런 얘기 네, 정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새로운 판을 다시 짜려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명이 너무 고만고만해서. 네, 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 생존 전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 왜냐면 지금 또 특히 우리가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이게 또 매 선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거 얘기를 보면 분명히 뭔가 또 새로운 판 제3의 또 인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적 파괴님이 어차피 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40일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유권자들이 비슷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민주당 후보는 50%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 후보 다 합쳐도 30이 안 될 때도 있고 1등 한다고 하는데 10%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끝났다 이런 심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것도 한덕수가 나오면 근데 한 35 나와 뭐 이런 정도는 가져야 지더라도 네, 이게 이제 붙는 건데 뭐 한덕수가 들어가도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결국, 좀 주목을 못 끌고 그렇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라 할지라도 뭐 누가 와도 이긴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뭐랄까 명분은 갖춘다, 모양새는 갖춘다, 뭐 이 그쵸. 정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한덕수 그러니까 대행과의 단일화 네. 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요. 네. 과거에는 한동훈 후보는 거칠게 말하면 태바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홍준표 후보는 뭐 몇몇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설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단일화 충분히 가능하다. 나도 할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입니다. 이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네. 홍준표, 한동훈 뭐 안철수 의원 그 후보 빼고요. 그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나 경쟁력 없어요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덕수랑 손을 잡는다는 표시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지금 한덕수랑도 손을 내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찮아도 안 되는 흥행에서 밀리는 데다가 경선에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전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대놓고 나는 계엄 찬성해요. 나는 이거 내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해요. 이게 대중선거기 때문에. 탄핵이 또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피해요. 그 얘기는 피하는데, 하지만 이 당원 투표에서 윤심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윤심에 구애하는 방식으로 저는 한덕수가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나 한덕수랑 단일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홍준표 의원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엔 당내 선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당내 선거엔 윤심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윤심 한덕수에게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나는 이 윤심이라는 표현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윤심은 김계리에 있습니다. 제목이 돼야 되죠. 네, 지금 그렇죠. 거기는 난리 났어요. 서로 뭐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청년들 모아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유튜버 안정권 네. 거의 지금 뭐 훈계를 쏟아내잖아요. 욕설과 함께. 오직하면 정강훈이 대선 출마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선거 자격도 없는 사람이 후보 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출마. 선거권이 없는데. 진짜 비즈니스 감각은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비즈니스 없습니다. 감각. 그런데 또 현장에서 기자를 향해서 했던 태도나 네.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전파를 타고 이제 국민들한테 전해지는데 국민들도 그런 부분이 무뎌질까 봐 걱정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 잡고 끌고 간 사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가 뭐 특정 언론 질문 안 받겠다. 뭐 나가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장난인가 지금 막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고은주 앵커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나가도 사실 그냥 뭐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아버리니까. 참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이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 혹은 정치권의 어떤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왜곡되고 있고 오히려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언론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얘기보다는 언론이라는 것을 아예 뭐랄까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존재로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가 자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똑같이 뭐 체화될까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뭐 소위 우파 계열의 정치인들이 언론을 진영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언론을 진영적 사고로 언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요. 그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 네, 예. 맞아요. 이게 참 편 나눠 가지고 싸우자고만 들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빠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언론을 진영화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해서 사람들이 보기엔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만 두터워지고 네. 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두터워지면 본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판단을 해야 되느냐의 쟁점이 사실 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 다 똑같아.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근데 퇴행,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는 이 불신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대한 외면으로 가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데 사실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그렇죠.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왜곡하고, 못하는 예. 이런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지금 네. 계속 이어진 이른바 윤석열이 하는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이어진. 그러니까 내가 우기면 네. 오늘 논란이 되고 내가 내일부터 우기면 내 말이 맞는 거야. 최소한 내 말하고 사실하고 동등하게 보도해줘야지. 라고 이제 나오고 동등하게 보도 안 해? 비행기 안 태워줘야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 계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저께 세봤는데 계엄에 대한 이유, 계엄을 내가 선포한 이유가 한 5번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뭐 경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다 지금 또 적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관계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사실관계라는 게 정확하게 있고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틀리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지금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제 했던 얘기랑 지금 한 얘기가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데 네. 이 부분은 또 뭔가 쑥 빠져 있거든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오죽하면 온 국민이 호수에 달그림자를 다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만 듣고 그게 사실인지 이제 스스로를 기만해요. 네. 그리고 그게 믿고 그걸 향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이제 나중 되면 무관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짜 뉴스 관련된 연구들 보면 60대 이상에서 가짜 뉴스 뭐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네. 랑 전혀 다르게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년층일수록 뉴스에 대한 신념 소비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는 거야? 저게 어떻게 1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저렇게 헛소리를 하지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지가 지금 거의 몇 개월째입니까? 4개월째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를 가짜 뉴스라고 네. 얘기하죠. 사실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트럼프가 그러고 있죠. 트럼프는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뭐 불리도 아니야. 유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페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언론사 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마치 무슨 예능 프로 보듯이 그냥 소비해버리고 치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지금 경선 후보들 얘기를 잠시 했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 내용이 나와서 짧게 좀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 38, 그 외에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을 좀 보자면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 그리고 이준석, 안철수까지 보면 2 정도 나와요. 이준석, 안철수 이 두 분은 사이는 안 좋은데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이거 보면 예전에 프로야구 구단 하나 암흑기 시절에 무슨 암호 있잖아요. 네. 꼴등했던 암호 그거 같아요. 뭐 롯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는 방향이 맞느냐,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저렇게 가는 게 맞느냐 하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여의도 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최근에 했던 말, 그러니까 정강정책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책임 있는 목소리로서 사과라는 단어가 가장 귀에 잘 들어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오늘 파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일면에 실어줬더라고요. 일면에 네. 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위에서의 이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되죠. 사실은 꼭 필요한 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조선일보가 이거를 일면으로 끌어올린 이유는 이거를 알리바이 삼을 거 앞으로 이제 논조나 앞으로도 해서 이거를 이제 알리바이 삼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1차 토론 때도 그랬지만 8명 후보 있을 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대선이 열린 이유가 뭔지, 뭐 내가 여기 나오는 거 얼마나 송구하고 염치 없는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왔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경선판 자체는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쇼처럼 기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있나 이런 거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뭐 경선을 함에 있어서 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대선이 왜 생겼느냐, 이 보궐 대선이 왜 생겼느냐에 대한 스스로들이 정의를 일부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바퀴벌레냐 바퀴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쯧쯧쯧쯧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했던 말, 이게 이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과 사전에 상의 없었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 차원에서의 사과는 못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윤희숙 여의도 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지역구 자체가 얼마나 이 빨간당이 많은 곳입니까? 그쪽을 서초갑입니다. 서초갑. 네, 서초갑. 그곳에서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지금의 이 계엄과 이 내란의 문제가 윤핵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있고, 좀 이성적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 목소리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이 대선에 또 정말 딱 대응을 해야지 살아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박근혜 탄핵 때 국민의힘이 그때 뭐 그 정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새누리당이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하여튼 미래통합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이 진짜 자주 바뀌네. 그 당이 네.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당 대표의 연설이 처음 나온 게 이준석에 이르러서예요. 그게 그렇죠. 몇 년 후입니까? 벌써 그 탄핵이 맞아요. 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질의멸렬, 자중질환 뭐 이런 거 선거에 연패를 하다가 해야 그 바닥이 디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새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 이런. 더 있다. 더 내려간다. 네. 지하도 있을 수 있다. 네. 예. 자, 응원해야 되나요? 응원해야 되나요? 대선 전국이라는 건 쭉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또 보면서 전할 바가 있을 것 같고, 2부에 하려고 했던 건 명태균, 이준석 이야기였는데, 자,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예비 후보 정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건진의 어떤 법당에서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는 것을 MBC가 보도했어요. 네. 뭐 이런 비슷한 상황들 몇 가지가 더 확인되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검찰발로 계속 뉴스가 나오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류가 바뀐 거죠. 바뀌었다. 네, 기류 바뀐 거고, 이 건진법사 관련해서 폰을 압수수색한 지가 꽤 됐을 겁니다. 건진이 수사선상에 오른 지가 제 기억에 1년이 넘거든요. 넘죠. 네. 법사폰이라고. 네.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고, 오늘 뭐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몇 개 확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사건도 재수사가 결정이 예. 됐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이 기류 전환을 알리는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했어요, 이것도. 그러고 나서 이제 쫙 이것도 이것도 한다. 할 거다. 뭐 우리는 이런 뭐 좌우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한다. 다만 이쪽 기소하는데 조사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일단 기소해요. 답변을 네. 쓰고 있는데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논리적 허점이 많다고요? 기소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여주고 이제 이쪽 편에 쌓여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복현 금융원장이 물론 뭐 김건희와 이종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힌트를 남기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것도 검찰이 결국에 이제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검찰도 알고는 있다. 이게 네. 40여 일 후에 어떤 세상이 될지를. 그래서 슬슬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그게 뭐 강혜영 씨 변호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건진, 명태균 이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현역 정치인들, 그리고 심지어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지난번 강혜경 씨하고 네.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오늘은 제목이 명태균 국민의힘과 이준석 옥죄다더라고. 옥죄다. 예. 민주당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있죠. 네. 여기서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네. 20년 총선, 20년 대선, 20년 지방선거 등등에서 미래한국 연구소에 그 홍준표의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 10여 차례 의뢰하고 뭐 돈도 6천여만 원 대납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뽑는 당내 경선에서도 뭐 비슷한. 여기는 이제 당원 명부라는 게 또 등장하죠. 불법 입수하고 그것을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복당 여론조사 얘기도 있는 것이고 네. 쭉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의혹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최용희라고 이제 뭐 최측근 네. 홍준표 시장의 측근 아들의 친구 뭐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더라고요. 네. 출국한다는 걸 알고 저희가 우리 기자님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네, 알고 있었죠. 그 모종의 루트를 통해서 직접적인 멘트를 좀 드려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네. JTBC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 출국했다고. 근데 뭐 그런 상황이고 이분이 지금 주변에 한 얘기는 나는 처음에는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들이 막 압박을 하고 지금 여차하면 인원 많은 언론사들 말레이시아 보낼 기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나 후보 확정되면 들어갈게. 들어갈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저기 런종섭일 때 호주에 기자들 가니까 들어오잖아. 네. 이게 말레이시아에 또 보낼 수 있거든. 네.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 구조 같은데 결국엔 박재기 씨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박재기 씨가 보낸 돈이 상당히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상당히 보낸 금액들이 있고 이 최용희가 차명과 본인의 이름을 통해서 또 보낸 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홍준표와 미래한국 연구소의 금전 파트인데 박재기는 예를 들면 본인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했던 1억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차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돈도 있고 이래요. 예, 돈 빌려준 거 돈 갚았다. 예. 근데 최용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구조가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의뢰하고 당원 명부도 준 거고 비밀번호 걸어갔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대화 내용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카톡도 있고. 카톡이 예. 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날짜에 맞춰서 딱딱 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고발한 것처럼 이 선거법 관련된 정치자금법 관련된 문제로 보면 훨씬 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정확한 것은 뭐냐면 정치자금법도 정치자금법이지만 이 최용희 씨는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대가성이 있으면 이건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더 명징하죠. 박재기 씨라는 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다른 작동을 한 것들을 컨설팅도 증명해야 했다, 뭐 되는 이렇게.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근데 최용희 씨는 최용희 씨의 이익이라는 건 공무원 되는 거 말고는 여기서 딱히 찾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수뢰 후 부정 처사죄라고 네. 합니다. 네. 이거 보장한도 돈을 일단 시켜주고. 나중에 받고 네. 나중에 공무원이 됐다. 예. 이건 분명히 청탁이 될 수 있으니까. 명태균 녹취 중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최영희는 우리 편인지 홍준표 편인지 밝혀야 된다. 뭐 누구 예. 편이냐고 물어봐라. 얘기하는데 그 말 얘기하신 대로 대구시 공무원 했죠. 김영선 방에서 보좌관도 했죠. 네. 그렇죠. 그다음 서초구에 시의원 출마 네, 시켜주려고 맞습니다.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 주겠다고. 네, 이거 했던 좀, 거면 뭐 이거 굉장한 좀 연관성 있고 저는 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여기 다 패밀리입니다 그냥. 패밀리예요. 패밀리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야. 아. 알지? 네, 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구 경찰에 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강혜경 씨가 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어 보였죠. 어허. 없어 보였는데 기류가 바뀌면서 경찰이라는 게 없던 의지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거 판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수사도 갑자기 들어가고 뭐 어.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뉴스타파가 확보해서 보도한 내용도 예를 들면 복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하고 그렇죠. 왔고 예.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일시 장소 이런 게 다 특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지금 단순해지죠. 네, 단순해지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강혜경 씨에 의해서 실제 돈이 입금된 날짜와 돈의 방법,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것이 이제 말하자면 불법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대구 경찰은 사건을 받은 다음에 한참 뭉개고 있다가 지난주에서야 이제 좀 포렌식을 해볼까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왜냐하면 상황인 거죠. 언론에 이렇게까지 그렇죠, 나와버리니까. 근데 1차 포렌식은 했었고 이미 포렌식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걸 요청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사 자료에 이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기재가 있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되어 있고 인지도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증거도 있고. 어허. 다만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소를 향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기류 얘기도 하셨는데 기류가 바뀌면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기본 수사만 해도 나오는 명백한 것들인 거죠. 그때 그래서 명태균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곧 잔칫날 돼지 잡는다라고 얘기하듯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예. 이게 창원지검 시절에 이미 다 확보가 됐던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초반에 다 열린 초반에 거죠. 다 네. 열렸던 자료들이고 그러면 강혜경 씨 기준으로 하면 한 7차 조사 정도 이전에 예. 다 진술도 되고 자료도 그렇죠. 제출받고 이랬던 내용들이면 여기서 지적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언제냐? 그건 11월 달이에요. 10월 11월 달이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검찰이 이걸 다 들고도 지금 4월 말인데 이때까지 당연히 오세훈 홍준표 아직 포토라인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은 뭘 했겠습니까? 그 이 긴 시간 동안 증거인멸.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판을 거죠. 또 새로 짜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 안 한 걸 두고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 근데 오세훈 시장 지금 분위기 보면 아씨 나갈 걸?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잖아 지금. 안 움직여서.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역정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관련 질문을 하면 승을 내요. 화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언론들이 그 뉴스타파 뭐 기자나 몇몇 기자분들이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서 오히려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옆에 있는 다른 기자분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나? 뉴스 다이브를 보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21년 5월에 이준석이라는 당시 이제 마삼중이라는 조롱도 받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은 아니죠. 당신 야당이죠. 야당. 네. 예, 야당일 때 당 대표 출마를 하게 되고 확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어떤 사건들이 보이죠. 그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뭐야 오늘 저녁 되면은 이제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뭔가 대단한 천기 누설을 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영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준석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결국 당 대표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의도 바닥에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뭐 몇 시간 먼저 도는 거 좀 특별하지 않은 일이다. 공표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법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표한 건 아니지 않냐, 뒤집어질 거다라까지만 얘기했고 우리도 뭐 방송에서 앵커도 진행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말하면 뒤에 다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공표하지 않는 거 행위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아마 계속 뭐 뉴스타파도 보도했지만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가 긴밀하고 끔찍했다라는 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꼈다라는 건 이미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뭐 진술도 각별했다. 각별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술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태균 씨가 하는 작업의 성격이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특검 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네. 텐데 뭐냐면 명태균이 하는 건 선거에 뭐 흔히 말하는 3요소 중에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뭘로 일으키냐? 여론조사 여론조사. 숫자로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경선까지예요. 왜냐하면 본선은 다른 무대예요. 그런데 이 경선에서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준석을 띄운 거, 오세훈을 띄운 거가 그렇죠. 예, 이 명태균의 숫자로 한 바람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이 바람을 불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의 동남풍이 누구였냐를 보면 명태균이 했던 작업이 그때 그거였다. 이게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거고 후속 보도로 나왔던 거는 실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 돈은 누가 준 누가 겁니까? 대납했는가? 배아무개. 이 분이 누굽니까? 고령군수. 네, 후보자 윤석열 예. 81차례 여론조사에 돈을 댄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을 해야 돼.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고령군수 출마 하나 때문에 예. 명태균에게 몇 년을 끌려다니면서 80번이 넘네. 네. 예. 여론조사 해야 되니까 돈 내라면 돈 내고 네. 예,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근데 이분이 이준석 여론조사 때도 돈을 강혜경 냈다. 씨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아니, 죄송하지만. 분명히 지역 사회에서는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령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고 그러면 이 배모 씨라는 분은 내 뒷배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것이고 그럼 야크로비스타 그렇죠. 가갖고 예. 네, 야크로비스타도 같이 갔었으니까. 갔었고 그때 뭐 못 당대표한테 만났는데 직접 막 소개도 해주고 얼마나 좀 으쌰으쌰 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준석 당 대표한테 소개를 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여론조사할 때 도움 많이 주신 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등등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모 씨가 사실관계를 다 어디 나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의 어떤 허위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라로 했다. 네. 라면 문제 되는 거고. 그거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라의 대가성이 있어. 야, 나 이 가라가 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 네. 그럼 돈을 그렇게 줬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돈을 내 돈이 아니야. 저 고령구수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대신 줬어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사이사이의 대가성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되니까. 당연하게 네. 있죠. 저나 네. 고현준 앵커가 이런 식으로 어디 출마했다가 걸리잖아요. 우리 못 버텨요. 그리고 네. 저는 난 아까 돈이 없어. 아니 왜 돈이 없어도 돼? 대납이니까. 대납이니까 그럼 영향력 있으시면 네. 돼요. 네. 어디 좋은 사람 하나 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사건, 이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국가의 뜻 민의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돌풍을 일으켰는데 실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돌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일어난 돌풍이었다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판을 짜고 조작을 해서 생긴 돌풍이고 그걸로 생긴 경선으로 인해서 나오는 최종 후보자들이 실제로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정말 여의도 정치권의 제도권에 들어가서 국민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도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배모 씨도 검찰에 나와서 거의 사실관계대로 진술을 다 했거든요. 예. 그게 이미 11월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알고 네,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 마치 무슨 PC 포렌식을 해서 이 내용이 새로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 수사기관은 이거를 작년 11월에 이미 다 연말에 파악하고 이미, 있었던 예.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언론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온 알려지는 거고 거죠. 알려진 거고 아직도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언론에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네. 이준석 후보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어. 그 당연히 수사는 돼야 되고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결국 이 내용들을 경찰과 검찰이 알린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결국 PC, 그러니까 강혜연 씨 PC를 통해서 결국 이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 수사 보고서나 자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 이걸 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네. 검찰이 처음에 수사한다고 해서 뭐 PC며 전화기며 다 가져갔어. 포렌식을 했어.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작년이에요. 작년이죠. 작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걸 다 했으니까 다시 돌려받잖아요. 네. 돌려받은 다음에 강혜경 씨가 답답하니까 다시 보는 거야. 내가 민간에서 포렌식을 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검찰에서 그 자료 안 주니까. 그래서 다시 봤더니 여기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보도되는 내용이 있고 심지어 또 이 중에는 검찰의 수사 자료가 뭉태기로 지금 막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어떤 형태로 유출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김한 기자가 문제제기 계속하는 검찰은 뭐 했냐? 그걸 쥐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네. 뭐 했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전국의 후보가 됐다고 하나 물어봐야지. 질문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수사 조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11월 초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증거와 진술을 다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결국 그게 꺾인 거고 그리고 시간이 4개월 5개월 지나다 보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나와도 명적인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카카오톡이나 녹취가 나와도 아 이거가 봤던 것 감흥이 같은데 없어요. 감흥이 없어지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 된 거고 이 자체가 검찰이 이 수사를 지연시킨 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충격파가 약해진 저 겁니다. 네. 어저께 있었던 MBC 혹시 기사 예. 보셨어요? 이인선 그렇죠. 의원의 대구 얘기까지도 수성. 예. 이렇게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명태우 씨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왜 김영선 게이트만 있다고 생각하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왜냐면 그게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예. 날 도와줬으니까 상현이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네. 당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줄게. 아주 비슷한 어떤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됐으면 또 거기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성이라는 곳에 같이 출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여기 지금- 바로 있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 네. 이번에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4명이 되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가 되고 나경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다. 아, 반드시 황교- 돼야 될 네. 나경원이 되지 나경원이 않았다는 아니었다. 건 부정선거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이 당의 당대표 뽑을 때 대선 후보 뽑을 때 만약에 지금 이 명태균 등등으로 얘기되는 이 모든 것들이라면 이런 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이제 이거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구 수성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가도 되는데요. 사실 홍준표가 무소속이 그렇죠, 되긴 그렇죠. 했지만 대구에서 가장 좋은 밭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당시에 여러 명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많이 했지. 예, 근데 거의 제일 무명에 가깝던 이인선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역 정가에서는 아 이거 뭐가 있네. 이상하다. 예, 다 그 얘기 이렇게 했었어요. 예, 네. 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예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홍준표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가 여러 지역을 알아보다가 아 여기가 제일 약하다. 그리고 대구 수성을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미쳤군 이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홍준표가 이긴다는 결과가 네. 나오기 그렇습니다. 시작해요.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인선 너무 약한데 홍준표는 전국구잖아. 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런 그렇죠. 다음에 네. 복당하겠지 뭐까지 간 거거든요. 네, 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판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명태균이 그 본인의 전공이 판 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명태균이 짠판에서 홍준표가 2020년도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그 전 2017년 대선이 있었고 그 대선에서 졌던 홍준표는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당에서 물러난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물러났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바람을 명태균이 일으켜 준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대선까지 쭉 달려오다가 결국 또 미끄러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윤석열한테 후보를 뺏기고 네. 미끄러지고 나서는 또 지방선거 가서 대구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명력을 만들어주고 뭐랄까 연명시켜준. 그러니까 거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2020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왜 다시 명태균이 필요했냐? 윤석열과 대선 경선을 할 때 내가 국민 지지도는 더 높은데 당심에서 밀린다라는 게 그때의 결과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대구로 왔는데 김재원하고 붙여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높은데 당원 투표를 가면 김재원한테 김재원한테,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밀양연구소? 네. 네. 선호를 좀 분석되어 있는 그런 로 데이터가 나갔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지금 의혹이 그런 게 당원명부. 나오고 예. 있죠. 당원 그래서 명부가. 당원 명부 예. 2만 9천 개 중에 사전 빌드업 여론조사를 통해서 홍준표 지지 성향의 8천 명을 그렇죠. 추려서 이 8천 명을 일반 여론조사에 심어서 돌려서 홍준표가 이기게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홍준표가 2020년, 22년 당선에서 다 명태균이 짠 판에서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거란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의가 왜곡된다 정도가 아니라 민의가 조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네. 거예요. 가장 이준석이 큰 문제. 명태균과의 녹취에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이 이기는 거 하나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한 문장이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걸 말한 사람이 이자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결국엔 이자가 그거를 만들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로서 내가 그거를 근거로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홍준표 똑같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오고 간 카톡을 보면 네. 65% 이상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숫자를 가능하냐. 비슷하게 맞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선거를 할 수 있고 이걸로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돌아간다면 그럼 이 선거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던 것이냐 네. 그동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뭐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김한 기자하고 뉴스다이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네.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스다이브는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가량 방송이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은 방송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요. 뭐랄까 중요한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강혜영 씨가 이미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지금 분류하는 정치인별로 여론조사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자료를 갖고 강혜영 씨 본인과 그 자료 분류를 같이 한 변호사인 문건일 변호사랑 제가 같이 나와서 처음으로 그 강혜영 씨가 검찰에 제출했다 돌려받은 자료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뉴스다이브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자 김한 기자와 강혜경 씨 직접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문건일 변호사라고 잘생기고 키 큰 변호사 있더라고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다행히 뭐 좀 뭔가 경쟁 심리 느끼시는 아니, 거죠? 아니 인터뷰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근래에 본 피사체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다행히 이 방송을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키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문건일 변호사 다음 주 수요일 나도 넥타이 메고 와야겠네. 자 다음 주 자켓. 그러면 저는 아무렇게나 하고 올게요. 두 분한테 외모를 몰아주는 역할로. 와. 다음 주 수요일 저희가 다시 한번 예고해 드립니다. 강혜경 씨의 PC
안에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알려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어찌됐건 뉴스다이브에서 최초로 네. 저희가 공개를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김한 기자 또 김한우 변호사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숙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이 시간은 좋은 게 원고에 없는 아무 내용이나 떠들었는데 방송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한겨레 TV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